안녕하십니까, 정광용입니다. 세계 패권 판의 충돌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급락했죠. 그 원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급락의 주요 원인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대안 없이 당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또 나라의 국가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세계적 경제 위기는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막 겹치게 들어와요. 그런데도 1편에서 제가 분석했듯이 그런 상황에 더해서 각종 증거나 자료 또 정보가 세계의 경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내 지갑, 개인적으로는 내 지갑이, 여러분들이 지갑이 되겠죠. 재산, 자산,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와 EU가 충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 스페인, 그리스 같은 데와 공통부분은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 코스피 1500 시대도 대비해야 됩니다. 1500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친북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 찾아야 됩니다. 큰일 나요. 1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계는 지금 판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국,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EU,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많은 부분에서 지금 판이 형성되고 판끼리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1편도 보시고 2편 오늘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 막 급락했죠. 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등장 후 등장했을 때가 2270인가 그랬죠. 그 벽을 깨진 거는 오래됐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급락의 이 기울기 각도가 아주 가파라졌죠. 이 가파라진 걸 보고도 이거 뭔가 감을 못 잡는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에 진짜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물론 조금 반등했다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그래프니까. 그러나 이미 이때 요 시기에 한 번 더 내려간 걸 요때 반등했다고 본다면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그래프,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죠.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탈리아의 위기도 포퓰리즘 위기인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위기인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하죠. 막 돈을 54조를 뿌렸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고용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까지 지금 위층위층 하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몇백 프로 이런 인플레가 아니죠.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몇십만 프로, 내년에는 1000만% 이상의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저 그림. 돈을 이렇게 꾸겨서 만든 핸드백이에요. 이거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물건 하나 사려면 박스에 돈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농담하거나 허풍 드는 게 아닙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당시 세계 4위로 잘 살았습니다. 일본의 4배로 잘 살았고요.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당시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차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차베스가 실제로는 포퓰리즘, 지금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1994년도에 볼리바르 혁명 200이라는 조직을 토대로 제5공화국 운동, 이건 이 나라 헌법에도 없던 거예요. 그런 걸 만들면서 좌익 포퓰리즘 성향 전단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몇 번 생겼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기존의 좌익 정당들을 다 끌어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 주지사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완전히 차베스가 시도했던 것 중에 백미는 이겁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PDVS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국유화시키고 나서 거기에 직원들이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막 반대하니까 무려 12,000명을 잘라버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어버립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이 기업들 또 공사들에 막 인원이 막 들어가고 있죠. 이때 일어났던 차회서와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유사한 행태가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무섭습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석유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는 부실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달러당 100달, 베르당 100달러가 넘는 석유가 뭐 30달러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가 부도위기로 가는데요. 부도위기로 가는 정도에서 그치면 괜찮죠. 그것도 또 살리면 되니까. 이건 재생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포퓰리즘 정책을 평가를 보면은 기가 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비판하는 언론사는 모조리 다 없애고 정리해버리고, 우리나라 요즘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이 유튜브조차도 정리하려고 난리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희한한 게 과부연금이라는 게 또 생기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병원 공짜로 간다. 그러고 가진 자, 즉 집 가진 사람들의 땅을 일정 조건이 되면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300만 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게 그 당시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남미에서 반미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벨트를 형성해가지고는 그 맹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왜냐하면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니까. 그리고 석유 판돈이 당시로는 좀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남미 벨트의 그 좌익 정부들 막 여러 개 만들면서 벨트들의 맹주가 되기로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13년도 암으로 죽습니다. 암으로 죽었으면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베네수엘라 국민은 자기네들한테 막 무상으로 막 이것저것 다 퍼준 차베스를 생각할 수밖에, 그리워하고, 그 그리워한 결과 차베스타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 옛날 한때 우리나라 좌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당시 2013년 전 이럴 때 차베스를 본받자. 신자유주의는 대답이 안 된다. 차베스를 본받자. 방송도 KBS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차베스입니다. 2006년도에 한 지상파 방송,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차베스를 신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자들의 대안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차베스는 일종의 영웅 취급을 받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아주 거짓골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 중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꼴이 어떻게 됐냐면은, 뭐 이거는 GDP 증감률을 말할 것도 없고, 물가 상승률은 내년도 100만 프로 정도 된다 그러죠. 1000만 프로. 그리고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아나는 거죠. 재밌는 거는 2011년도에 대한무역국자 코트라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은 물, 주스, 왁스, 표백제, 세제, 비누, 부엌 세제, 섬유유연제, 살충제, 샴푸, 린스, 데오도란트, 화장지, 면도기, 수건, 생활 필수품이라는 필수품은 모조리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는 어떤 제조를 해도 수익을 30% 이상은 못 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기업하겠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먹고 사는 하나의 생물인데, 이익에 대해서 상한선 두고 몇 프로 이상 이익 내지 마라.
그리고 물가도 생필품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냥 정해버린 대로 따라가는, 이게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이죠. 차베스가 21세기식 사회주의라는 공상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죠. 자기네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니까. 그리고 원유 수출 자체가 세계 5위입니다. 물론 다 못 파니까. 그런데 $100 하던 석유가 20, 30대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물론 석유 때문에 이 나라 망한 나라 아닙니다. 나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국가에서 뭐든 사회주의식으로 포퓰리즘을 하니까 이 물가가 물가를 제한하고 그거 하니까 강제로 하는 건 도저히 안 되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극심해지니까 마두로도 이제 뒤에 등장한 마두로,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정한 마두로인데 마두로 자신도 그 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복지는 한번 베풀면 바꾸가 안 됩니다. 되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굉장히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이게 꼴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격과 이익률을 제한받으니까 기업 아무도 안 하죠.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제조업 기반이 싹 사라집니다. 제조업 기반이 사라지고 생필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제조를 안 하니까 제조업 기반이 사라지는 거죠. 치약, 비누, 기저귀, 식용유 이런 거는 상점에서 살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문제인데, 최저임금이 복지정책 펴면서 차베스하고 마두로 최저임금 상승률 한번 보십시오. 어디 꼭 기억나죠? 자, 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그래프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률하고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상승률, 지금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저 그래프 저 꼭대기가 있을 거고, 이거 2015년 자료입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2018년 아니고 2015년 3년 전 자료입니다. 2013년만 해도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 차베스가 죽던 때가 2013년도거든요. 2010년 그래프가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필요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그러나 한꺼번에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두로 다이어트, 지금 집권자가 마두로죠. 마두로의 다이어트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알고 넘어가세요. 재밌습니다. 마두로가 전견자고 차베스 후계자로 등장해가지고 마두로가 시작하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빼만 남습니다. 국민의 평균 체중이 11kg이 줄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11kg, 전 국민의 평균 체중이 11kg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빼다가 마치 북한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뼈만 남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포퓰리즘은 또 하나 미국의 제재를 부릅니다. 이 사람이 대선에서 대선 성공을 하고 나서 대선을 하도 희한하게 치르니까 야당이 불참을 해버립니다. 이런 데서 못하겠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이 되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하니까 제재가 들어가니까 또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층에 대한 제재도 같이 들어갑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 이거 석유회사죠. 이 석유회사들이 발행한 모든 채권의 거래를
금지시켜버립니다, 미국이.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재산도 동결 하죠. 이 동결 이게 무섭습니다. 미국이나 미국 은행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은 못 찾습니다. 이 동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 다음 편에서 살피겠지만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 제재를 당할지 모른다는 경고 이미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퍼주기 하다가는 제재 당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미 각 은행들은 5개 은행이죠. 시중은행 그 전화 다 받고 지금 몸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재 들어가면 겁나는 거예요. 미국의 제재가 한번 시작되면 해제 잘 해줍니까? 해제 안 해줍니다. 그게 미국의 지독한 나라입니다. 그러고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영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조치, 아니 꼼짝 마라 하고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무슨 게요? 베네수엘라처럼 제재를 한번 시작하면 풀질 않습니다. 혹시나 풀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죠. 이건 최저임금이고 물가 상승률이고. 자,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망했습니다. 석유가 축복에서 재앙으로 변한 거예요. 석유 부국이라고 석유 세계 제1위라고 그 큰 소리 쳐놓고 석유가 떨어지니까 대책이 없죠. 그러고 미국 제재 들어오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없으면 나라 망해요. 만약에 베네수엘라의 석유처럼 우리나라 반도체도 축복이었다가 재앙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 가격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시죠? 아닙니다. 중국이 이미 반도체 굴기 시작했죠. 중국이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제품에 우리나라 반도체 들어가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끊기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가격 그냥 다운입니다. 다운되면은 반도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기는 다 죽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반도체 수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축복에서 재앙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반도체 하나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머지 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반도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미리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유럽에서 전해지는 경제위기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끼었는데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이탈리아가 말이죠. 그냥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베네수엘라만큼 코딱지만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는 G7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G7. EU 국가 중 세계적 경제대국 이탈리아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이야기 설명할 겁니다. G20에 우리나라 들어가 있고 중국 들어가 있고 러시아 들어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보다 먼저 G7에 들어가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갑자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GDP의 132%에 달하는 부채. 이탈리아 부채가 이탈리아 부채가 이탈리아 GDP의 132%. 이거 짐작 안 되는 숫자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에다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그리스 위험했었죠. 위험하다 하던 나라 부채가 국가 채무가 요만큼입니다. 아일랜드 위험하다, 포르투갈 위험하다, 스페인 위험하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 부채 이만큼입니다. 이탈리아 부채는 이만큼입니다. 스페인의 약 한 3배가 넘고 그리스의 6배 가까이 됩니다. 부채가. 이건 자 그래도 스페인은 GDP보다 부채가 낮았어요.
그런데 이건 이탈리아는 GDP보다 부채가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고요. 저거는 GDP 성장률인데 그래프 자세히 보실 분은 이거 동영상을 멈춰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 BNPS라는 초대 행은행이 있습니다. 그래프 보이죠? 땅바닥에 딱 붙어가죠. 이 부분 2018년 부분만 확대하면 그나마 확 꺼져버립니다. 이 정도면 상폐예요. 상장 폐지해야 되는 정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BNPS 은행이 유럽중앙은행 ECB에다가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ECB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만약 구조해주면 도이치방크는 어떡할 겁니까? 다른 유럽은행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구조협력을 못합니다. 해준다면 이탈리아한테 어떤 중대한 대단한 뭔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가부채가 GDP의 132%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탈리아가 발행하는 국채금리는 최소 3배 이상 급등합니다. 3배 이상 발행해야 다른 나라에서 그 국채를 사주죠. 위험한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위험하니까 당연히 리턴도 많이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은행마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경제 위험하죠? 은행 위험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탈리아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오성운동을 펴는 게, 오성운동이라는 당이 있는데 여기서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공짜로 퍼주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EU에서 상쾌하게 돈을 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EU 책임자라고 하면 이 이탈리아에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고 일이 많지만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그럼 이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문 닫을까요? 문 닫아야죠. 은행부터 문 닫을지 모릅니다. 자, 이탈리아 2019년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재정적자를 갖다가 GDP의 2.4%까지 확대하겠다. GDP의 2.4%입니다. 그냥 2.4% 아니고 재정흑자가 아니고 재정적자를 그렇게 편성하겠다 하고 EU 집행위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EU 집행위는 예산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0.6% 정도는 낮춰라. EU 집행위원회하고 이탈리아하고 팡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월 100만 원씩 나눠주는 정권을 지원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안 나눠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 국민은 죄졌습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이런 쾅 하고 부딪히니까 당장 전 세계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다우 2.4% 빠졌네요. 나스닥 4.43%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S&P 500 3% 빠졌네요. 일본 니케이 3.75% 빠졌습니다. 항생지수 1%. 좀 쫙 다 빠집니다. 전 세계가. 이게 미국발 어떤 위기로 해석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이야기하죠. 브리치안하고 엑시터의 합성으로 브렉시트가 나온 겁니다. 이탈렉시트가 곧 나올지 모릅니다. 이탈리아가 EU로부터 탈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EU는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U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탈리아발 위기를 보면서 이것이 동시다발로 지금 2019년에 굉장히 재앙이 될 겁니다만 2019년도에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미국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지금 돈 찍어서 지탱하는 경제다 보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가 지금 갈등 속에 들어갔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탈리아 재정 문제 이런 것이 한꺼번에 확 다 나타나면은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중국 주식은 요즘 최근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텐센트 어떤 방향 이렇게 잡혔죠 이미. 텐센트 알리바바 쫙 빠졌죠. 상해 종합지수 빠지고 있죠. 지금 이런데 진중하겠다고요. 나라 말아먹습니다. 잘못하면은. 상해 종합지수 도로 올라갈 그 호재가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호재 없습니다. 미국하고 무역전쟁 치는 게 얼마나 큰 악재인데 여기서 호재를 찾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코뿔소가 좀 재미나게 생겼죠. 회색 코뿔소입니다. 실제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뿔소 회색이 없을 거야 그럽니다. 있는데도 위기가 있는데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이야기하면 무서우니까. 중국 내부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중국 내부에는 3대 회색 코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중국 부동산 거품 장난 아니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자 금융은 말하자면은 부채는 부채인데 은행에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 부채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그림자 금융 중에 WMF 이거는 우리나라 양도성 예금증서 비슷한데 우리나라 양도성 예금증서는 잡히죠. 통계에 잡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통계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중국 경제를 믿을 수 있나는 뭐예요? 이 그림자 금융 비율이 2011년 29.6% 약 30%였는데 지금은 더블로 증가해 62%입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게 그런 게 중국 안에는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지방부채 이것도 지금 통계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7조 달러인데 위안으로 하면 42조 위안인데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겠네요. WMP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 이야기했던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통계에 안 잡히는 그것에 대한 건데요. 어쨌든 요 그래프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디비주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통계로 안 잡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림자 금융의 약 한 절반 정도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조가 자 보세요. 요 보라색 이게 신용과 트러스트 WMP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통계에 안 잡히는 게 요만큼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런 그림자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로도입니다. 이게 플로우, 어떤 흐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지나요,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수능 그림 찾기 비슷하게 지금 중국의 금융이 이렇게 꼬여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다가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중국에서는 무역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투자촉진정책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상하이 증시는 약간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선전지수는 도로 꼬라박았습니다. 즉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국제유가 오르죠. 또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언론인 피살 문제로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니까요. 피살 문제로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석유보린 제도, 즉 뭐라 그랬죠? 페트로달러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기랑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즉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게 폭락한 7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미중 무역 정세, 상하이 정세에서 그걸 못 받쳐주더라. 국제 유가 오르고 있죠. 환율 전쟁이 일어났죠. 신흥국 다 위험하죠. 하나도 안 위험한 데가 없어요. 사우디랑 문제 생겼죠.
좀 있으면 영국이 EU로부터 탈출하는 브렉시트가 일어나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 그렇죠. 아까 이탈리아 봤죠. 베네수엘라발,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발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위기로 가는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이 대안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위에 저기 EU 깃발입니다. 두 번째가 이탈리아 깃발이고, 세 번째가 중국 깃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위기사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구독하기 한번 누르고, 공유하기 또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